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증조할아버지가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사냥꾼이었던 증조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다. 증조할아버지는 산속 한적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고조할아버지 역시 사냥꾼이었다. 증조할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고조할아버지와 함께 산을 누비며 살아왔다. 증조할아버지네 마을에는 겐조라는 사냥꾼이 있었다. 겐조는 사냥꾼인데도 불구하고 사냥감을 함부로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사내였다.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어쨌거나 밝은 사람이었다. 황소고집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어두운 사람도 아니었기에 마을 여자들한테 특히 인기가 좋았단다. 다만 젊은 남자들이나 사냥꾼들 사이에서는 좀 얕보였고 증조할아버지도 딱히 겐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유독 고조할아버지는 겐조를 아끼셨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5살 안산의 아이가 사라졌다. 그 당시만 해도 카미카쿠시는 흔한 일이었다고 한다. 사내 아이가 산 입구에서 사라졌다기에 사람들은 다들 카미카쿠시로군 하고 수군댔다고 한다. 카미카쿠시가 일어나면 마을 사람들이 다 산으로 달려가 소리를 친다. 돌려다오, 돌려줘 라고 외치는 것이다. 산신에게 항의하는 것이다. 그때 역시 마을 사람들은 산에 들어가 돌려다오, 돌려줘 라고 소리치며 빙빙 돌았다고 한다. 사냥꾼들은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 수색을 한다. 당시 14살이었던 증조할아버지도 수색에 참여했다. 하지만 사내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 사흘째, 마을 사람들은 그날을 마지막으로 수색을 마칠 예정이었다. 다들 생업이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사냥꾼들도 마찬가지였다. 계절은 늦은 가을.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진다. 동면을 앞두고 있어 산짐승들도 여기저기서 돌아다닌다. 더 이상 수색해봐야 이미 발견할 가능성도 적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 다음 날 아이의 부모님만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증조할아버지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증조할아버지의 누나도 10여 년 전에 카미카쿠시를 당했기 때문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하던 고조할아버지가 반년에 걸쳐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누나가 입었던 옷 한 조각 찾아내질 못했단다. 그날 고조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는 영양 한 마리를 잡아왔다. 돌아오던 도중 안반에서 안개가 자욱해져 앞도 안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거기서 증조할아버지는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 사라진 사내 아이가 아닐까요? 증조할아버지는 물었다. 하지만 고조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저건 10년 전부터 들리던 게다. 안개가 끼면 꼭 울음소리가 들려. 그렇게 말한 고조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울음소리는 사라진 누나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겠지. 증조할아버지는 그저 누나의 영혼에게 묵념할 뿐이었다. 영양을 가지고 돌아와 증조할아버지와 고조할아버지는 잠을 청했다. 이른 아침 눈을 뜬 증조할아버지는 별생각 없이 뜰로 나왔다. 증조할아버지의 집은 뒷마당이 산과 연결되어 있어 그날도 산을 바라보았단다. 그러자 남자가 서서히 혼자 산을 내려오고 있더란다. 아무래도 며칠 전부터 산에 나가 있던 겐조 같았다. 겐조는 무척 서투르게 자장가를 부르며 내려온다. 자세히 보니 등에 누군가 엎여 있다. 증조할아버지는 황급히 겐조에게 달려갔다. 겐조 등에 엎여 있던 것은 카미카쿠시 당했던 사내 아이였다. 사내 아이는 푹 자고 있고 어디 다친 곳도 없는 듯했다. 어디서 찾은 거야? 증조할아버지가 묻자 겐조는 곤란하다는 듯한 얼굴로 대답했다. 겐조는 영양을 쫓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안개 끼는 안반에서 며칠이고 노숙하며 영양을 기다렸다. 어떻게 겨우 한 마리 잡고 신이 나서 돌아오는데 도중에 미끄러져 벼랑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다. 여기까지인가 싶었지만 눈을 떠보니 딱히 다친 곳은 없었다. 운이 좋았다 싶어 돌아갈 길을 찾았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더란다. 그리고는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겐조는 왜 이런 깊은 산속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지 놀라 몇 번 말을 걸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돌아다니려 해도 안개 때문에 앞이 전혀 보이질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다들 부르던 자장가를 불러보았다. 그러자 울음소리가 그쳤다. 잠시 뒤 안개 속에서 한 소녀가 나타나 겐조에게 다가왔다. 동생이 다쳤어. 소녀는 그렇게 말하고 겐조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따라가 보니 낙엽이 쌓인 바위 그늘에 사내 아이가 자고 있더란다. 사내 아이를 업고 돌아가려고 하니 소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자욱하던 안개도 개었고
소녀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 어쩔 수 없이 갈림길로 내려왔다. 도중에 여자아이가 나무 뒤에서 지켜보고 있기에 쫓아가 봤지만 역시 없었다. 그리하여 여자아이가 산신이라도 되는 것이라 믿고 아이를 마을로 데려온 것이었다. 겐조는 그렇게 말하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다. 증조 할아버지는 울었다. 분명 그건 누나였을 테니까. 울음소리를 들었기에 알 수 있었다. 그러자 겐조는 그러고 보니 눈매가 너와 닮았구나 라고 말했다. 울지마. 그 아이 마지막에는 웃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서툴게 증조 할아버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란다. 증조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겐조가 좋아졌다고 한다. 겐조는 이상하게 사냥에 성공하는 날이 늘어났다. 이유를 묻자 좀 거북하다는 듯 사냥감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수년 새 겐조는 마을 주변에서 이름난 사냥꾼이 되었다. 고조 할아버지는 언제나 웃음 지으며 그런 겐조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더욱이 겐조는 그 후에도 카미카쿠시 당한 사람을 셋이나 더 찾아냈다. 매번 그 소녀가 알려주더라고 겐조는 말했단다. 그런 겐조 역시 어느 눈 내리는 밤 산에 들어가더니 두 번 다시 돌아오질 않았다. 수색하러 나섰던 증조 할아버지는 그 안반에서 몹시 서투른 자장가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를 치고 이름을 불러도 겐조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안전요원. 작년 시립 수영장에서 안전요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일이다. 그 수영장은 50분 수영하고 10분 동안 휴식을 가지게 하는 스케줄로 운영된다. 휴식 시간 동안엔 혹시 누가 물속에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요원의 중요한 임무다. 어느 날 휴식 시간에 나는 분명히 보았다. 수영장 한가운데에 사내아이가 엎드린 채 가라앉아 있는 것을. 검은 수영복과 수영모자. 초등학교 3학년쯤 되는 아이로 보였다. 잠수 중이라 호루라기 소리를 못 들은 걸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물속에서 흔들리고만 있을 뿐 움직이지 않았다. 큰일 났다 싶어 그대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수영장 바닥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 싶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에서 나왔다. 천장 불빛이 비친 걸 잘못 보기라도 했나 싶었지만 수영장 옆에서 선배가 어색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중에 물어보니 그 수영장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신입 안전요원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수영장으로 뛰어드는 일이. 하지만 기묘하게도 그곳에서는 사망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내가 소년을 본 것은 그때 한 번뿐이지만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어 올해는 아르바이트 신청을 하지 않았다. 소년을 목격한 후 비도 안 왔는데 아파트 현관 앞에 물이 젖어 있거나 태어나 처음으로 이상한 두드러기에 시달리는 등 괴상한 일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 이후 나는 그 시립 수영장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할머니가 면회를 왔다. 친구는 양평에서 FDC로 근무했었다. 나는 울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몇 사단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양평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누는 친구였다. 어느 스산한 늦가을 날의 주말이었다.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할머니 한 분이 부대 정문에 서 계셨다. 면회는 보통 5시까지 가능하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이었겠지. 위병이 그래도 할머니께서 혼자 오셨는데 돌려보내기는 그래서 상황실에 연락을 했다. 마침 지통실에 놀러 온 대대장님이 CCTV를 슬쩍 보시더니 그냥 들여보내라고 하셨단다. 그런데 그날 저녁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 아무도 그 할머니가 부대로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위병도 17시 이후에 나간 사람은 없다고 했다. 보통 면회가 오면 해당 병사에게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는 절차가 있는데 그날은 그런 말도 없었다. 상근도 퇴근한 시간에 남은 인원들이 꾸역꾸역 영내를 뒤졌지만 할머니는 결국 찾지 못했다. CCTV를 돌려봐도 분명히 할머니가 들어오는 모습은 찍혀 있었지만 그 이후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몰랐다. 산속의 작은 부대인데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곳이라 출입구는 정문 하나뿐이었는데 말이다. 할머니는 옆 중대 일병을 찾아왔다고 했지만 그 병사는 휴가 중이었다. 나중에 복귀한 그 병사에게 물어보니 그 할머니는 이미 자기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그럼 CCTV에 선명히 걸어 들어오는 모습까지 찍힌 그분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분은 어디로 간 것일까? 네 번째 이야기, 기숙사의 여자 귀신.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상업고등학교였다. 고3이 되면 자연스럽게 취업을 해야 했고 대학 진학은 많아야 반에서 한 명 정도였다. 나는 공부에 뜻이 없어서 대기업에 취직했고 천안으로 가게 되었다. 기숙사는 같은 기숙끼리 함께 쓰게 되었는데 당시 탕정사업소 기숙사가 부족해서 온양 기숙사로 몇십 명이 옮겨지게 됐다. 나는 그중 한 명이었다. 기숙사는 크고 쾌적했으며 내 친구와 나는 온양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다. 기숙사 규정상 정해진 방과 정해진 침대에만 누울 수 있었는데 6인실에 있던 친구들과도 친해졌다. 알고 보니 그중 한 명의 어머니가 무속인이셨다. 친구가 월급 문제로 어머니와 싸우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다. 게다가 그 친구는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 친구는 자신이 귀신을 보면 그냥 욕을 하면서 쫓아낸다고 했다. 이 친구는 기가 세서 그런지 기숙사에서 퇴사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던 중 그 친구의 어머니가 올라오셨다. 기숙사 앞에서 반찬거리를 챙겨주던 중 그 어머니가 기숙사에 여자 귀신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죽어서 이곳에서 떠돌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자고 있던 중 소복 입은 여자 귀신이 방문을 열고 스르륵 들어왔다. 그녀는 무빙워크 위를 미끄러지듯 따가왔고 2층 침대로 올라가더니 배고프다고 손을 뻗었다. 나를 향해 배고프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은 소름 끼쳤다. 나는 센 척하면서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있으니까 꺼내 먹어라라고 말했고 다행히 그날 밤 무사히 지나갔다. 며칠 뒤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 친구도 같은 여자 귀신을 보았다고 했다. 여자 귀신이 나타나 자신을 괴롭혔는데 친구는 욕을 하며 쫓아냈다고 한다. 결국 나는 그 일을 계기로 퇴사했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A도 1년 뒤에 기숙사를 떠났다고 한다. 5번째 이야기, 할머니 집에서의 실화괴담. 나는 자주 악몽에 시달렸다. 잠에서 깬 것도 아닌, 그렇다고 완전히 잠든 것도 아닌 상태가 계속 반복되었다. 할머니 집의 작은 방에서 문을 열면 감나무 쪽이 보이는 구조였는데 어렴풋이 기분 나쁜 형상을 보았던 기억이 난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지만 친구가 우리 집에서 잔 날 남자 귀신을 봤다며 무서워했다. 나는 원래 가위에 대해 잘 몰랐다. 활동적인 성격이어서 뛰어노는 걸 더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위에 자주 놀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는 일주일에 몇 번씩 반복되었다. 나중에는 피곤해서 가위에 눌리는 건지 정말 무언가 잘못된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 가위가 이상해졌다. 가위에 눌리는 일이 너무 심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움직이지 않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요소들이 추가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할머니와 함께 자던 중 갑자기 귀에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왔다. 그때부터 가위가 더 심해졌고 몸은 굳은 채로 집안 상황이 모두 눈에 보였다. 특히 달력에 펄럭임과 창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심지어 하루에 가위가 3-4번씩 반복되기도 했고 나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다. 낮에도 가위에 눌렸다. 이때는 여름이었다. 낮에도 가위에 눌리게 되었다. 그날 오후 5시쯤 나는 잠에 들었는데 잠결에 무언가가 나를 둘러싸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점점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 목소리가 모여들었고 그중 한 남자아이가 방방 뛰며 놀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 아이가 내 머리맡에서 속삭였다. 나 아기 맞아.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깨어났고 가위가 풀렸지만 그 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목을 졸랐다. 가장 무서웠던 건 가을 어느 날이었다. 잠들었을 때 누군가 내 목을 두 손으로 조르기 시작했다. 젊은 여자가 힘을 주어 목을 졸랐지만 그 힘이 강하지 않아 답답한 느낌만 들었다. 이불 위에서 분명히 무언가가 나를 위협하고 있었다. 눈을 감고 버텼고 가위가 풀리자마자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 순간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느꼈다. 그 후 이사를 갔는데 첫날 밤 무속인이 나오는 꿈을 꾸었다. 무속인은 이사한 집에 찾아와서 옷장에 딸려온 귀신을 처리해 주었다. 그 후로는 가위에 눌리는 일이 사라졌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6번째 이야기, 마귀. 친구 이야기다. 옛날 일로 인해 친구는 동남아시아의 깊은 산속에 들어가게 된 적이 있었다. 현지의 안내인과 함께 걷던 중
길가 나무에 흰 해먹이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친구는 흥미를 느껴 다가가려고 했지만 안내인은 기겁하며 친구를 말렸다. 저건 마귀일지도 몰라요. 이곳에는 해먹으로 변신하는 마귀가 있어요. 안내인은 무심코 해먹에 들어가면 그대로 휘감겨 산속으로 끌려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내인의 말을 듣고 친구는 그대로 지나쳤다. 정말 그것이 마귀였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7번째 이야기, 예지몽. 나는 때때로 예지몽을 꾸었다. 그것은 매우 선명한 꿈으로 꿈속에서 나는 한 노인을 칼로 난도질하며 죽였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조차 손에 남아있는 감각은 생생했다. 다음 날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것은 예지몽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악몽이라 생각했지만 이것이 현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공포에 시달렸다. 몇 날 며칠을 잠을 자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한계가 없고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나는 또다시 살인이 벌어질 것을 예견했다. 어느 골목에서 하이힐을 신고 웃으며 통화하던 여성이 살인자의 손에 죽어가고 있었다. 매번 이런 악몽에 시달리며 나는 점점 피폐해졌다. 현실에서도 내가 살인범으로 몰리는 꿈까지 꾸게 되었고 비명을 지르며 깨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 꿈이 예지몽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도 나는 이 끔찍한 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8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발소리.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살던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다. 밤이 되면 나는 할머니 방에서 자곤 했는데 할머니는 항상 늦게 주무셨다. 잠들기 전 난 할머니의 발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틈마루를 오가는 발소리는 규칙적이었고 나에게는 그것이 할머니가 곁에 있다는 안도감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는 일찍 잠드셨고 난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여느 날처럼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일어나셨나 싶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다. 분명 발소리가 할머니 방 밖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으셨다. 나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겁이 나서 할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도 종종 그 발소리가 들려왔고 어느 순간 나는 그것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발소리는 할머니가 아닌 다른 누군가였다는 것이다. 9번째 이야기, 유령기차. 나는 기차를 자주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출장이나 여행으로 기차를 탈 일이 많았는데 어느 날은 저녁 늦게 기차를 타게 되었다. 기차는 빈자리가 많았고 나는 창가 쪽에 앉아 있었는데 몇 정거장을 지나갈 때마다 점점 승객이 줄어들어 결국 내 칸에는 나 혼자만 남게 되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가고 있던 중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사람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긴장했다. 다시 고개를 돌리자 이번에는 의자 사이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그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하지만 눈을 한번 깜빡였을 뿐인데 그 남자는 사라져 있었다. 그때 나는 기차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10번째 이야기, 초대받지 않은 손님.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적한 시골집에 놀러갔다. 그 집은 오랜만에 관리가 된 듯 오래된 기운이 가득한 곳이었다. 밤이 되어 다 같이 모여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다가 새벽쯤 피곤해서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내 방은 작은 창문 하나만 있는 방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문을 닫아도 찬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이 이상하게 느껴져 창문을 확인해봤지만 창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래서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한참 자다 말고 갑자기 방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장난치는 줄 알고 누구야? 라고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다. 잠시 후 침대 끝에서 무언가가 살짝 눌리는 느낌이 들었다. 몸이 얼어붙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이불 속에서 고개만 빼꼼히 내밀었지만 침대 끝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어두운 방 안에 나 혼자뿐이었다. 나는 그 밤을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로 보내야만 했다. 11번째 이야기, 무서운 꿈. 나는 어릴 적부터 꿈을 많이 꾸는 편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무서운 꿈들이 많았는데 그 꿈들은 현실처럼 생생했다. 어느 날 꿈에서 나는 오래된 건물 안을 걷고 있었다. 곳곳에 부서진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흔적들이 가득했다.
그때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소름 끼치도록 낯선 목소리였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발소리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고 나는 점점 더 빨리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를 부르던 그 목소리가 바로 내 귓가에서 들렸다. 여기 있어.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하지만 깨어난 후에도 그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12번째 이야기, 할아버지의 사진. 어느 날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할아버지 댁을 정리하러 갔다. 오랜만에 가본 할아버지 댁은 여전히 정겨웠지만 동시에 쓸쓸했다. 방을 정리하던 중 할아버지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는데 어딘가 익숙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유심히 보았고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의 눈빛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엔 그저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넘겼다. 하지만 정리를 끝내고 돌아가려던 순간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보게 되었고 이번에는 분명히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살짝 움직인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그 순간 느꼈던 그 이상한 감각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다. 13번째 이야기, 버려진 놀이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는 버려진 놀이터가 하나 있었다. 오래된 그네와 미끄럼틀, 모래밭은 관리를 받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아이들도 그곳에서 잘 놀지 않았다. 어른들은 그곳에서 놀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친구들과 자주 그 놀이터에 갔다. 낮에는 그저 낡은 놀이터일 뿐이었지만 밤이 되면 기분이 이상하게 변했다.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늦은 저녁에 그곳에서 놀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 놀이터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네가 스르륵 혼자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엔 바람이 부나 싶었지만 바람은 거의 없었다. 우리는 겁이 났지만 그네에 앉아보기로 했다. 그 순간 그네가 갑자기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친구가 그네에서 튕겨져 나갔다. 우리는 겁에 질려 도망쳤고 그 후로는 그 놀이터 근처에 가지 않기로 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날 그네를 세차게 흔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14번째 이야기, 전화기의 목소리. 대학생 때 나는 자취를 하며 혼자 살았다. 어느 날 늦은 밤에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지만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어 받았다. 여보세요?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몇 번 더 여보세요? 라고 했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그냥 장난 전화인가 싶어 전화를 끊으려 했는데 갑자기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먼 곳에서 웅얼거리는 듯한 목소리였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니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얼른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그 이후로 그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지만 그날 밤 이후 한동안 나는 전화기를 쳐다보는 것조차 무서웠다. 15번째 이야기, 할아버지의 발소리. 할아버지는 내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도 나는 가끔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들었다. 특히 밤이 되면 집안 어딘가에서 할아버지가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처음엔 할머니가 움직이는 줄 알았지만 할머니는 분명히 주무시고 계셨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내 방 앞에서 멈췄다. 나는 그 발소리가 할아버지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서워서 방을 나가보진 못했다. 그 소리는 한동안 들리다가 서서히 사라졌고 나는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듣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발소리가 나에게는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다. 16번째 이야기, 기숙사의 밤. 대학교 때 나는 기숙사에서 지냈다. 기숙사는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이 지냈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갑자기 내 방 문이 열리거나 누군가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들리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학생들이 돌아다니는 줄 알았지만 내가 분명히 문을 잠그고 잤는데도 문이 열려 있는 일이 반복되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나는 밤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 너무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는 새벽 2시쯤이었는데 내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갑자기 복도에서 누군가 내 방 앞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 문을 살짝 밀었지만 나는 겁이 나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문틈으로 낯선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무서웠고 그 그림자는 잠시 멈추더니 서서히 사라졌다. 그 이후로 나는 그 기숙사에서 밤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려워졌다. 17번째 이야기, 이사한 집에서의 이상한 현상. 몇 년 전 나는 새로 이사한 집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 이사한 첫날 밤, 방 안이 너무 어두워서 나는 잠들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방 안을 걷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집안 곳곳에 물이 떨어진 자국이 있었다. 분명히 전날 밤엔 물을 쏟은 적도 없었는데 말이다. 그 이후로도 가끔씩 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고 나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사를 했다. 18번째 이야기, 비 오는 날의 손님. 비 오는 어느 날 나는 집에 혼자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비 오는 날에 손님이 올 리 없었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서 있을까봐 얼른 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었다.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문을 닫으려 했는데 그 순간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과 함께 누군가 내 귓가에서 여기 있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그날 이후로 비 오는 날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절대 문을 열지 않게 되었다.